독신도 일종의 밈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독신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러나 밈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독신자들이 어떤 일에 열중해서 나름의 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유포될 경우 문화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사후에 유전자와 밈, 이 두 가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전자를 남기는 것보다 밈을 남기는 것이 적어도 문화 속에서는 더 항구적일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코페르니쿠스, 마르코니 같은 사람들의 유전자는 오늘날 과연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지만 그 밈들은 확고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트. 자연과학의 문외한도 공상소설처럼 술술 읽힌다는 대증서로 알려져 있죠. 1976년 초판 이래 40주년 기념판 2020년 발행. 자신의 개념과 논리가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우리 시대의 엄청난 밈 같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천체를 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세포를 연구실이 아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심쿵한 일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컸던 모양이지만 무엇이 논란이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면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나는 누구인가? 친구들과 왁자지껄할 때보다 외롭고 쓸쓸할 때 올라오는 질문이다. 우리는 타짜와의 관계로서 깨닫는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대 철학자부터 중세까지는 신의 뜻에 따른 운명론적 존재로 기계론적 관계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근대 들어서는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로서 실존한다는 실존주의자와 언어나 사회 구조에 무의식적으로 지배받는 존재라는 구조주의 해석이 대세였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결정론적인 피지배적 존재인지 자유의지에 따른 창조적 존재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지구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와 왜 존재하는가에 답해보기로 하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사회생물학이 제시했다면 이기적 유전자는 왜 존재하는가에 답을 내기 위한 목적의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책을 읽을 때 필요한 대전제를 무척 강조한다. 일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적 또는 도덕적 측면과 같은 동기와 어떻든 간에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행동의 결과만을 상정하자는 것이다. 자선은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자신의 만족감 과시를 위한 무의식적 동기가 은폐되어 있다면 이기적 행위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이타적 행위로 보는 것과 같다. 이를테면 성공, 행복이라는 말은 동기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탄생. 유전자가 자기를 복제하고 개체는 그것을 운반한다. 최초의 인간의 출현 여부는 현재까지 베일 속에 있다.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추론하는 상상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기 복제자의 출현은 차이의 생성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차이의 생성운동이란 머리카락이 자라고 세포가 죽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혈액이 혈관을 타고 호흡을 하듯 상상이 상이라는 이미지의 운동을 뜻하고
개념화가 개념의 운동을 뜻하듯 한시도 쉬지 않고 어떤 차이를 낳듯 생존 기계를 만들어 오랜 시간 생존해온 것이 바로 유전자다.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개체의 최종 목표는 유전자 보존을 위한 것이다. 불멸의 코일인 이중나선, 22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염색체의 의미 정보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읽기가 곤란하다. 유전자의 의미 정보는 뉴클레오티드라는 DNA를 구성하는 분자의 조립 결과물에서 얻을 수 있는데, 뉴클레오티드는 5탄당이라는 데옥시리보스의 인산과 염기가 결합한 화학 물질이다. 염기는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이 서로 친근하다. 이 4개의 염기 배열 방식에 따라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과 그 단백질을 만드는 타이밍이 결정된다. 근섬유 속 액틴과 미오신, 피부 탄력과 뼈를 담당하는 콜라겐, 혈액 속 헤모글로빈, 호르몬, 효소, 세포, 신경 등. 예측과 학습. 유전자 자체만으로 그때그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매개장치가 뇌의 개입이다. 일테면 모기가 달려들 때 적에 대한 방어 본능은 유전자가 제공하지만 실제 상황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손의 움직임은 뇌인 것이다. 이는 너무 느린 유전자와 극히 빠른 작동의 뇌가 공존하며 협력하는 관계로 해석한다. 이렇듯 유전자는 일일이 예측할 수 없는 적이나 상황들에 대해 자기 보호와 자기 신체의 작동 등을 미리미리 프로그램화해서 실제 삶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학습이고, 이 학습이라는 고도의 작업 처리 과정이 의식이 아닐까 추측한다. 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철학적 문제가 생기든 간에 의식이란 실행상의 결정권을 가진 생존기계가 그 궁극적 주인인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경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생존기계와 신경계를 조립하는 방법을 고안해냄으로써 유전자는 행동을 제어한다. 그러나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고 그때마다 결정하는 것은 신경계이다. 유전자는 프로그래머이고 뇌는 실행자이다. 뇌는 생존기계의 작동을 계속해서 제어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도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를 낳으라는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 유전자는 인과 방향의 역전에 따라 자연에서 문화로 나아간다. 진화론적으로 안정된 ESS 전략은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일정한 평형 유지를 위한 행동 방침 같은 것이다. 일테면 상대를 공격한다. 상대가 도망치면 쫓는다. 상대가 응수해오면 도망친다. 유전자 보호를 위한 이기적 기제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서 공격성은 진화론적으로 안정된 ESS 전략이기도 하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사회가 일정한 평형을 이루면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 사회도 ESS의 구조에 따라 존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기적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곳에 어떻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물론 인간 사회는 다른 동물들의 사회에 비한다면 변화의 폭이 훨씬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쟁 시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 사회에서 각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합의나 협정을 맺는 것은 그것이 ESS의 의미에서 안정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개인이 의식적으로 장래를 예견하고 협정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뿐이다.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 협정을 깨므로써 단기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협정을 깨고 싶은 유혹이 늘 잠재해 있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아마 가격 협정이 될 것이다. 가솔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업자들 전원이 당분간은 이익을 보게 된다. 이런 협정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자기만 가격을 내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이익을 내려는 유혹에 말려든 업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업자들도 당장 가격을 내리게 되고 이어서 가격 인하 파동이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한다.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는 야생동물의 세계에서는 집단의 이익이나 합의의 전력이 거의 진화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안정된 전략이라는 방식을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협력 같아 보이지만 유전자는 항상 이기적이다.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인 무리의 모델에 협력적인 상호관계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생명체들이 무리를 이루면 여러 가지 이점이 따른다. 하이에나는 무리지어 포식함으로써 사냥을 쉽게 하고 거미들은 서로 협력해 거대한 망을 친다. 황제 펭귄들은 서로 몸을 비벼 열을 보존하고 새들은 V자형으로 날아감으로써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한다. 이에 대해 해밀턴은 여러 가지 무리짓기 현상을 유지하는 1차적인 이유를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개체들은 그만큼 포식자들의 먹이가 될 확률이 크므로 어떻게든 무리의 중간에 들어가려 애쓰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무리나 사회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는 기억 능력과 개체 식별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호혜적 이타주의는 인간의 진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트라이버스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 사기꾼을 알아보는 능력, 사기꾼이라는 것을 간파당하지 않는 능력 등이 진화 과정에서 점차 강화되었으며 이런 자연 도태 과정을 거쳐 질투, 죄책감, 감사하는 마음, 동정 같은 각종 심리적 특성들이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교활한 사기꾼의 존재이다. 이런 생명체는 언뜻 보기에 도움을 받은 다른 생명체에게 보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적은 것을 보답한다. 인간은 큰 뇌와 사고의 소질을 가지게 되었지만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또 남이 사기치는 것을 간파하는 능력 또한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생각에 입각할 때 돈이란 호혜적 이타주의의 공식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적인 기계, 누가 누구를 착취할 것인가. 하나의 몸은 이기적 유전자들에 의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다. 짝짓기를 마친 한 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짝중 어느 쪽이나 이기적 기계로서 동수의 아들과 딸을 바랄 것이다. 여기까지는 양쪽의 이해가 일치한다. 이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자식들 각각의 양육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어느 개체든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자식이 생존하기를 바란다. 자식에 대한 투자량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식의 수는 증가한다. 이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 한 가지는 파트너에게
자식 각각에게 공평한 배분량 이상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자기는 다른 파트너와 새로운 자식을 얻는 것이다. 이 전략은 암수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것이지만 암컷이 이를 구사하기는 수컷에 비해 어렵다. 왜냐하면 암컷은 크고 영양소가 풍부한 난자의 형태로 처음부터 수컷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태할 때부터 이미 어느 자식에 대해서건 아비보다 더 깊은 정성을 쏟는다. 자식이 죽을 경우 어미는 아비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래에 새로운 자식을 죽은 자식과 같은 단계까지 키우려면 어미는 아비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어미가 자식을 아비에게 맡기고 다른 수컷을 찾아 나서는 전술을 취하면 아비도 별 부담 없이 자식을 버릴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아직 어린 자식을 내버릴 경우 버리는 것은 어미가 아니라 아비일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암컷은 처음뿐만 아니라 자식의 생장 전 기간에 걸쳐서 수컷 이상의 투자를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포유류의 경우 자기 체내에서 태아를 키우는 것도 암컷이고 태어난 자식에게 젖을 만들어 먹이는 것도 암컷이며 자식의 양육과 보호의 부담을 지는 것도 암컷이다. 암컷이란 착취당하는 성이며 착취의 근본적인 진화적 근거는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는 데 있다. 물론 아비가 근면하고 충실하게 자식을 돌보는 주홍도 많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식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이고 다른 암컷과 더 많은 자식을 만들게 하는 진화적 압력이 수컷에게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말은 몸아, 네가 수컷이라면 나의 경쟁자인 다른 대립 유전자가 유도한 것보다 조금만 더 빨리 짝을 버리고 다른 암컷을 쫓아가라 라고 말하는 유전자가 유전자 풀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성선택 방식은 유전자보다는 문화의 역할이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겠다. 인간의 사례를 다룰 때 문화의 다양성이 유전자 결정론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바람 피우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짚고 가야 하겠다. 우리는 이기성과 이타성이 복잡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문제를 유전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문화적 진화의 위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일 것이다. 문화는 마치 유전자가 극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문화를 구성하는 존재들이 유전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바로 모방이다. 이 모방을 통해서 하나의 뇌에서 다른 뇌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점프하는 존재를 유전자에 대해 유비적으로 밈이라 부르기로 한다.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서 번식할 때 정자가 난자를 운반체로 하여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전달되듯이 밈이 밈풀 내에서 번식할 때는 넓은 의미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뇌에서 다른 뇌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건너다니는 것이다. 밈은 우리가 보통 개념, 생각, 관념, 사상, 이념, 문화의 구조, 코드, 생활 양식 등으로 부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밈은 적절히 짝을 이루는 다수의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는 오늘날의 유전자보다 오히려 태고의 원시 스프 속을 무질서하게 떠다니던 초기의 자기 복제자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밈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립하는 밈이 없는데도 밈이 이기적이라든가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난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독자라면 컴퓨터의 연산 속도와 기억 용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이다. 대규모 계산기의 중앙에서는 이러한 성능을 기초로 요금을 매기거나 사용자에게 초단위의 사용 기간과 문자의 수로 표시된 기억 용량을 각각에게 할당하고 있다.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이다. 이 컴퓨터에서는 아마도 시간이 저장 용량보다 중요한 제한 요인으로 설정돼 있을 것이며 심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뇌와 그 제어 아래에 있는 몸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일을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밈이 한 뇌의 처리 요구를 독점하고 있다면 라이벌 밈이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밈이 경쟁의 대상으로 하는 필수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밖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시간, 게시판의 공간, 신문 기사의 길이, 그리고 도서관의 책장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론을 통해 유전자가 생명의 실체이며 얼핏 이타적으로 보이는 동물들의 행동이 사실은 이기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의 선택지 두 개인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는 우리 삶이 어떤 법칙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 마음, 의식, 주체성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신의 태도에 있다. 자신의 객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아 도취에 빠질 우려가 있고 주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스스로를 사물화하게 된다. 우리의 건강한 삶이란 객체성에 대한 인식과 주체성의 자각이 공존할 때 가능하다. 새롭게 얻은 객체성 인식을 주체성의 차원으로 흡수하고 그로써 다시 주체성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객체와 주체로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객체성에 대한 인식을 돕는 저작으로서 읽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주체성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객체화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